치타는 빠른 피지컬로 영토를 배회하며 안정적인 기동으로 다음 사냥을 위해 쉽게 길을 탐색합니다. 치타가 네 발의 엄청난 출력과 안정성으로 사바나를 지배했듯이 네 바퀴 모두에게 동력을 제공하는 사륜구동의 힘도 도로를 정복해왔다는 겁니다. 사륜자동차의 역사를 더 깊이 파고들면 운송수단의 게임체인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동혁명에 더 빠른 안정감 그리고 다양한 지형, 험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마법의 숫자 4, 네 바퀴의 협력으로 사륜구동은 어떻게 도로를 지배했는지 질주단과 함께 파헤쳐봅니다. 원래 자동차는 한 쌍의 바퀴만 구동력을 가집니다. 전륜 구동이냐 후륜 구동이냐에 따라 앞뒤 중 한 쌍만 굴러가죠. 근데 사륜 구동은 앞과 뒤에 모두 구동력을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바퀴로 힘을 내는 것보다 네 바퀴로 힘을 내는 것이 더 파워풀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사륜구동의 역사는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에 가까웠죠.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4x4라는 차들이 바로 사륜구동의 대표적인 차입니다. 이런 거 길 가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프 랭글러나 도요타 랜드크루저 같은 차들이 전통적인 사륜구동에 해당돼요. 네 바퀴의 바퀴로 비나 눈이 오거나 하는 모든 종류의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견인력과 동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농업이나 군사 응용 환경이 진정한 사륜구동의 기원이었습니다. 사륜구동은 여러 발명가와 엔지니어에 의해 점진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1893년 기계식 사륜구동으로 최초의 특허를 따낸 브라마 조셉 디플록, 1900년 우리가 잘 아는 전기자동차에 사륜구동을 정립한 포르쉐 박사도 있습니다. 좀 살벌하긴 한데 1907년 식민지용 사륜구동을 만든 다임러 벤츠의 데른베르크 바겐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정말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최초의 사륜구동 시스템을 발명한 건 오토 자코와 윌리엄 베서딕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지자재의 운송이 피크였던 당시 트럭과 같은 짐차의 수요는 날이 갈수록 증가했죠. 이른 트럭을 만들어 팔던 이들은 비포장 도로가 만연했던 그 시절 거친 도로에서 무거운 화물을 운반할 때마다 아주 속이 터졌습니다. 견인력과 기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어서 사륜구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점진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앞바퀴로 조향하고 뒷바퀴로 구동하는 후륜 구동으로부터 앞바퀴의 동력 전달까지 가능하게 해준 볼트 조인트를 발명. 대박난 이들은 1908년 FWD를 탄생시킵니다. 다양한 험로에서도 대응이 되는 만큼 FWD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24,000대 이상의 트럭을 생산했죠. 사륜구동 기술이 군사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자연스럽게 이바지했습니다. 이 사륜구동 기술은 1차 세계대전 중 제프리 컴퍼니가 개발한 제프리 쿼드의 초기 사륜구동 군용 차량의 참고서가 되고 2차 세계대전 우리가 아는 지프로 탄생하죠. 지프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미 육군을 위해 여러 제조업체에서 개발한 특정 유형의 경군용 차량을 모두 지칭하는 대명사였습니다. 오프로드 기능과 사륜구동 시스템으로 인해서 광범위한 군사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윌리스 MB와 포드 GPW라는 모델이 제2차 세계대전의 지프 중 가장 상징적인 군용 차량들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윌리스는 36만 3천 대의 지프를, 포드는 약 28만 대의 지프를 생산했었죠. 전쟁 후 윌리스 MB의 인기로 인해서 민수용 버전 지프 CJ가 출시되었고 이 시작이 다양한 SUV와 오프로드 차량을 포함하는 지프 브랜드의 첫 라인업이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영국의 랜드로버 시리즈 1과 같이 오프로드의 계보를 다양하게 잇는 것도 동시에 발전했죠. 그렇다면 오프로드는 대체 어떤 원리로 이런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고전적으로 알고 있는 험로주파형 오프로드 사륜구동은 파트타임 사륜구동이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뭔가 운전자가 힘이 필요할 때 잠깐 알바를 쓰면서 영끌하는 것과 비슷해요. 정직원 2명에 정직원만큼 일 잘하는 알바 2명이 단결해서 하나의 힘을 내면서 험로를 탈출하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마법의 기능이 존재합니다. 두 타이어를 한 팀으로 묶어줄 수 있는 기능이죠. 자동차는 선회할 때 안쪽 바퀴가 바깥쪽 바퀴보다 더 적게 회전합니다. 바깥쪽 선수가 원형 궤도로 인해서 안쪽 선수보다 더 많은 거리를 달려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출발선이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바퀴가 각자 다르게 회전을 하게 하도록 해주는 것이 차동기어, 즉 디퍼렌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일상주행에서는 차동기어를 통해 백에서 분배된 한정된 동력을 각자 노면에 따라 알아서 회전수를 다르게 주다 보니까 힘쓰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데
달렸는데 눈길이나 진흙에 빠진 타이어한테 동력을 아무리 줘봤자 접지가 안 돼서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헛바퀴만 계속 도는 거죠. 동력 손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동력을 잘 나눠서 써야 하는데 얘가 계속 쓸데없이 동력만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빠진 타이어가 결국 손을 내밉니다. 손 꽉 잡으라고요. 이걸 디퍼렌셜을 잠근다, 차동 기어를 잠근다, 즉 락디프라고 합니다. 둘을 하나로 움직이게 묶어주는 겁니다. 내가 동력 100 중에 80 정도 써볼 테니까 넌 20만 써.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내가 힘을 줄 테니까 같은 스피드로 같이 빠져나오는 거야. 알 수 있지? 라고 말이죠. 이 기능이 파트타임 사륜구동에서는 앞뒤로 다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두 팀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인 트랜스퍼 케이스라는 부품도 있죠. 이 두 팀을 또 한 팀으로 묶어주는 기능인 겁니다. 프론트 엑슬과 리어 엑슬 사이의 동력 분배를 관리하는 거죠. 평소에는 후륜구동으로 가다가 진흙탕에 딱 빠지면 오프로드형 차량에 많이 있는 이런 버튼을 띡 누릅니다. 트랜스퍼 케이스를 통해서 전륜에도 동력을 배분해서 4개의 타이어에 힘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앞뒤로 아까 설명드렸던 디퍼렌셜을 딱 잠가버리면 두 팀이 한 팀이자 한 몸이 돼서 험로를 탈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이게 일상주행에서 계속 이래버리니까 선회할 때 바깥쪽 바퀴가 드르륵 드르륵 끌리면서 구속이 생기겠죠. 그래서 오프로드 차들은 도로에서 어느 속도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락을 풀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이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륜구동을 일상적인 데일리카나 퍼포먼스를 위한 자동차, 스포츠카에도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20세기 초반에 거친 전장의 DNA를 20세기 중반부터 도로용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1966년 최초로 사륜구동을 단 양산 스포츠카였던 젠센 FF나 차 좋아하시면 흔히 아는 일본 최초의 사륜 세단, 1972년에 나온 스바루 임프레자의 전신인 네온과 같은 차량이죠. 무튼 우리는 아우디의 콰트로, 벤츠의 포매틱, BMW의 엑스드라이브 등 우리는 길거리에서도 이미 너무나도 익숙하게 봐왔습니다. 특정 데일리 세단에서 볼 수 있는 온로드형 사륜구동을 풀타임 사륜구동이라고도 하죠. 그냥 AWD라고 하기도 합니다. 얘네는 아까 파트타임처럼 알바가 없어요. 풀타임으로 항상 일을 하는 겁니다. 대신 일 잘하는 정직원 4명이 서로 소통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미지로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은 4바퀴 모두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자 위치에서 1인분씩 일을 처리하는 거죠. 근데 서로 역할 분담은 또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풀타임 사륜구동에는 전통적인 파트타임 사륜구동이 갖고 있지 않은 이 부품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사륜구동은 기본으로 각 차축에는 차동 기어가 있지만 풀타임 사륜구동만 중간에 차동 기어가 하나 더 달렸다는 겁니다. 직역하면 센터 디퍼렌셜이겠죠. 앞서서 디퍼렌셜 설명드렸으니까 대충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이해는 가시죠. 회전수를 다르게 가져간다는 디퍼렌셜이 중간에도 달린 거니까 왼쪽 오른쪽 뿐만 아니라 앞과 뒤도 더 똑똑하게 서로의 회전수를 고려하면서 역할 분담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운전 조건이 다양하다고 하면 센터 디퍼렌셜이 프론트 엑슬과 리어 엑슬에게 필요에 따라 비례적으로 동력을 분배해줍니다. 각 바퀴가 각자의 힘을 가지고 더 똑똑하게 주행한다는 거죠. 회전 중 구동계에 가해지는 미묘한 구속과 과도한 스트레스를 방지할 수 있어서 온로드 성능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풀타임 사륜구동이라는 의미처럼 지가 알아서 지속적으로 계속 수행한다는 거죠. 무튼 이 풀타임 사륜구동도 파트타임 사륜구동 못지않게 이 디퍼렌셜을 잠가버리면 오프로드 못지않은 빗길 주행을 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크로스오버나 도시명 SUV에도 많이 쓰이는 거죠. 최근 몇 년 동안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카메이커들은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토크 분배를 더 미묘하게 조정해서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정교한 사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일부 성능 좋은 차량들은 개별적으로 휠 동력을 전자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최신 고급 사륜 옵션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포츠카나 고급 세단에도 많은 옵션으로 사륜구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향상된 결입력, 안정성과 같은 전천후 기능들을 더 끌어올리는 거죠. 또 컨트롤을 유지하면서 가속이나 핸들링, 코너링 같은 걸 계속해서 개선하니까 극한의 속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슈퍼카한테는 요즘의 필수템이고요. 대신 이렇게 복잡하게 처리하는 만큼 비싸고 정비하기도 매우 쉽지 않겠죠. 다른 구동은 안정성과 트랙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F1 머신처럼 후륜구동이 더 선호될 수 있습니다. 4바퀴를 움직이게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한 설계 시스템을 가진 사륜구동보다 앞바퀴와 뒷바퀴의 역할이 더 분명하게 분리된 후륜구동이 더 빠른 조향감을 제공한다는 거죠. 정비성의 측면에서도 복잡한 사륜 시스템보다 단순한 구동계가 기계적 손실을 줄이고 잠재적으로 효율성을 올릴 수 있을 거고요. 결론적으로 사륜구동은 견인력과 다재다능함에서 엄청
엄청나지만 그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동차는 원래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일득일실의 가치가 큰 상품이니까요. 요즘 캠핑, 오프로드와 같은 야외 활동이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이 캠핑용 세컨카를 많이 사는 만큼 다른 구동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모험적인 오프로드 여행을 시작하든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추구하든 다른 구동을 잘 알면 이 터프함을 최대한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주단이었습니다. 끝!